네, 다음으로 윤내현 교수님의 고조선 연구 제2장 고조선의 건국과 민족 형성에 있어서 사회 진화상의 고조선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고조선이 이 인류 사회학적으로는 어떠한 위치 선상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데 논란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그 전 세계적인 학문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세계적인 그런 고대사회 발전 이론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인식이 가능한 그러한 객관적인 어떤 이론 틀 속에서 우리 고조선을 한번 위치를 매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먼저 고대사회 발전 이론이 이제 주로 서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동양의 기록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죠. 한비자의 그 글에 의하면 요는 질그릇을 만들었고 수는 나무그릇, 우는 검은색과 붉은색 칠을 한 제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상나라에서는 조각한 식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원광이라는 사람은 책에 삼황, 헌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돌로 무기를 만들었고 황제는 옥으로 무기를 만들었고 우는 구리로 무기를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철로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한 시대에 이러한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기, 그 다음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동양에서는 석기 다음에 옥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은 다 서양이 기준이었다는 것이고 동양에서는 이렇게 질그릇, 나무, 칠한 것 이런 조각한 식기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배웠던 그 서양에서의 고대 사회 발전 이론은 잘 아는 것은 그 덴마크의 학자인 톰센이죠. 1788년에서 1865년 도니까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 나온 것이 바로 무기와 도구를 기준으로 한 거 잘 알려져 있는 석기, 청동기, 철기 순서로 고대사회 발전 이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도 대표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엥겔스의 경우는 이렇게 인류 사회를 무기나 도구의 기준으로만 해서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 발전적인 면으로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엥겔스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냐면 국가가 성립이 되었냐 성립되지 않았냐 그것이 큰 차이다. 인류 발전에 있어서 큰 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국가가 없었고 국가가 발전을 이루은 것이 아주 큰 계기가 되는데 그 국가의 기준은 무엇이냐? 두 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국민 그리고 권권력.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씨족이라든지 이렇게 혈연으로 묶여져 있던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벗어난 어떤 국민이라는 그 단위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는 파워를 가지게 되면서 세력을 가지게 되면서 계급이 생겨나고 그러한 것들에서 지도자들,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전에서 국가가 중요하다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모건이라는 사람은 크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눴는데요. 야만 시대, 미개 시대, 문명 시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야만과 미개 이 시대는 각각 하급 상태, 중급 상태, 상급 상태 이렇게 해서 총 6개로 나누었고요. 이러한 미개한 상태를 벗어나서 드디어 문명 시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문명 시대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문자의 사용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회는 사회와 국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 사회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씨족이나 이런 혈연 집단이 아닌 종족의 연합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는 거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토와 재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규모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문명 시대다라고 모건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학자인데요. 엘맨 서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크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리 단계, 그 다음엔 부족 단계, 그 다음에 족장 단계, 국가 단계, 이렇게 해서 총 4단계로 구분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 서비스의 고대 사회 발전 이론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리 단계라고 해서 이 무리 단계는 수렵과 채집을 주로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구석기에 많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엔 부족 단계라고 해서 농업과 목축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와 비슷한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족장 단계라고 해서 이제 사유 재산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발전된 단계, 국가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고대사회 발전 이론들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장광직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서비스의 단계가 많이 유용한데 우리 이 동양에는 특히 중국에는 잘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변형을 한 그러한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유단사회 단계, 그 다음에 촌락, 촌군, 그리고 국가 단계 이렇게 해서 서비스의 그 학설을 조금 변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단사회 단계는 뭐냐 하면 바로 구석기 시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즉 수렵과 채집을 주로 했던 그런 구석기 시대 유단사회 단계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촌락 단계라고 해서 전기 신석기, 그 다음에 촌군은 후기 신석기고 이것은 섬서성, 하남성, 산동성의 용산 문화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 단계에 비로소 왔을 때는 황하 지역의 그 청동기 문명이라고 하는 이리두 문화, 이러한 지역 하장주 국가를 형성한 그러한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중국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이러한 학설들을 변형해서 중국만의 어떤 이론 틀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이 장광직 학자의 이런 이론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서양의 그러한 틀에 우리의 이런 이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이러한 고대 사회의 그런 발전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론 틀에 우리 고조선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고조선이 이 고대사회 발전 안에 어떠한 위치에 차지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한국 고대사회의 전개 과정을 이제 알아볼 건데 이렇게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리 범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리 안에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그 문명들을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난하에서 아르군강, 흑룡강, 한반도에 이르는 그 고조선의 그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고학적인 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학자 톰센이 이야기했던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것에 맞춰서 고고학적인 틀에 맞춰서 고조선의 위치를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해방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에 구석기, 신석기가 없었다. 제대로 된 청동기도 없었고 철기부터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여기 암사동 선사 유적지라든지 그 다음에 구석기 유적도 많이 전국에 걸쳐서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는 오랜 옛날부터 구석기 때부터 사람들이 삶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동기 문화부터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만 해도 세형 동검만을 그 고조선 청동기의 그 지표로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원전 7세기에 우리의 청동기 문화가 최고 빠른 게 그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기 전 700년이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제? 7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뭐가 발굴이 됐습니까? 길림성의 영길현이라든지 요령성의 여대시 유적에서 이제 새로운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바로 비파형 동검이 나왔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이 나중에 발전이 되면서 우리 청동기 문화, 그다음에 고조선 문화를 지표하는 그러한 유물로 이제 그 인정이 되면서 서기전 16세기, 14세기에 해당하는 그 연대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청동기.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얼마가 나왔어요? 서기전 2500년까지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 요하 지역이죠. 그래서 적봉시에 귀골이라든지 활, 그 다음에 활촉, 그 다음에 칼, 이러한 소형 청동기들이 나오면서 이 지역에서 기원전 2500년까지 연대가 올라가는 그러한 청동기가 발굴이 되었고요. 요하 지역뿐만 아니라 바로 한반도에서도 기원전 2500년에 달하는 청동기 유적이 나왔다. 어디? 바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고인돌, 그리고 전남 영암군의 주거지 터 유적에서 2225년 그리고 2630년이라고 과학적으로 그 탄소 동위 원자를 방법을 써가지고 정확한 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적인 연대가 나왔으면서도 실험이 나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기원전 1000년 정도밖에 안 봤는데 2500년에 실험에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험에 나왔다고 발표를 하면 되는데 아닌데, 이렇게 오래된 게 나왔는데도 아닌데 하는 그런 부정을 하느라고 이 연구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저희 사무실에도 7만 원이나 주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가지고 도록을 사왔거든요. 근데 그 도록에 연표가 나와 있어요. 연표에 청동기 언제 돼 있냐? 기원전 1000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뭐라고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다고? 1970년대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요령성이라든지 하가점 하청 이런 데서, 그리고 또 심지어 경기도 양평 이런 데서 얼마가 나왔다고? 서기전 2630년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국립중앙박물관에 100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고고학적인 이 세계사적인 그런 틀,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런 결과가 다 나왔는데도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고고학계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문화, 그 다음에 철기 문화. 철기 문화에서는 기원용은 한국 고고학 개설이라고 하는 데서 기원전 3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기덕이라든지 김섭연이라고 이제 최근에 이러한 연구자들이 송화강 유역에서 길림성의 돌광 무덤이 이제 출토가 되면서 아주 독자적인 그런 우리의 그런 무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송리형 단지라든지 청동 도끼, 칼, 철기들이 나오면서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는 그러한 철기 문화가 우리 한반도의 문화에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엥겔스의 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아까 엥겔스는 국가 단계의 특징, 그 국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로 고대 사회를 이제 나눈다고 했잖아요. 원시 사회와. 그랬을 때 이 국가 단계의 특징은 국민과 바로 공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제 혈연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씨족이 이제 소멸하면서 그러한 씨족에서 벗어나서 더 광범위한 국민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라든지 이런 법이 설치가 되면서 공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것이 국가 단계의 특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장광직은 이 엥겔스의 틀이 서양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동양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시아적인 고대 국가의 특징이 따로 있다. 서양과 달리 뭐냐? 여기는 혈연적인 유대 시족이 소멸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혈연적인 유대 관계가 지속된다. 시족 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집성촌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는 것은 동양의 그런 아시아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 고조선은 과연 고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다. 왜? 여기 보면 뭐라고 됐어요? 공권력이라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 이제 국가 단계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고조선 대표적인 거 뭡니까? 범금 8조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사람들이 다
아니었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서인 한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원전 12세기 무렵이죠. 기자가 조선으로 가봤더니 거기에는 금하는 법들이 있더라라고 하고 책에 써놨기 때문에 고조선은 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12세기 무렵의 기록이니까 그 이전부터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은 국가 단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미국의 그 엘먼 서비스의 어떤 틀에 우리 고조선을 한번 대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먼 서비스는 첫 네 가지의 단계를 둔다 그랬잖아요. 무리사회, 마을사회, 고을나라, 국가사회. 무리사회라 그래서 서비스는 첫 번째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 시기가 있다. 그 떠돌이 생활이 바로 사냥과 채집을 주로 하는, 그래서 구석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다. 그 다음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붙박이 생활을 한다. 그래서 정착을 해서 마을을 이루고 농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 그 시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신석기에 해당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 사회를 하다가 이제 마을, 정착한 마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을들이 조금 마을들이 뭉쳐서 하나의 고을 나라를 이룬다라고 해서 마을 연맹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을들이 모여가지고 하면서 정치적인 지배자, 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요하 지역에 우하량의 유적이 나왔잖아요. 우하량 유적의 대표적인 세 가지,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또 성터가 나왔고요. 또 옥기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돌무지 무덤은 우리 한반도,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여기 백제의 석촌호수, 거기에 가면 석촌동 고분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봤을 때 우리의 그런 무덤 형식이고, 그 다음에 성터라고 한다면 뭐예요? 뭔가 성이라고 하는 건 지키고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권력들이 있으면서 서로 전쟁을 했을 것이다.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옥기, 지배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러면서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인력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존재들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고을 나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조선 건국은 기원전 2333년에 아까도 말했던 이러한 법을 제정을 해서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했던 그런 국가 사회가 등장했을 때 고조선이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엘먼 서비스의 틀에 맞췄을 때 무리사회, 마을사회, 고을나라, 국가사회, 이러한 단계를 다 거쳐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론, 세계적인 이론에 맞춰 봤는데 기존의 연구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연표에 뭐가 나왔다? 고조선이 기원전 1000년 이라고 하면서 청동기가 기원전 1000년이기 때문에 고조선도 기원 BC 1000년을 더 앞지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라고 하는 거에 이 고조선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동기도 언제로 했다? 청동기도 지금 2500, 기원전 2500년이 나오고 있는데도 예전에 그대로 기원전 1000년에 맞추다 보니까 고조선도 기원전 100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윤내영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조선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연도가 서기전 2333년이라고 독자적인 연도가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이러한 서양의 그런 기준에, 청동기에 맞추고 또 그 청동기 유물이 늦게 발견된 이러한 기준들에 맞춰서 고조선도 1000년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정확하게 나와 있는 연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왜냐? 그 이전에는 문헌도 잘 해석이 안 됐고 특히나 고고학적인 발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가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되었을 때는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들어갈 수 없었고 거기에 그 연구 결과도 우리가 볼 수 없었고 그다음에 산업화 발전에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문적인 연구가 축적되거나 거기에 많은 노력을 투자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고고학적인 이런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발굴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발굴된 유물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병도가 쓴 글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이병도는 우리나라가 고대 국가에 도달한 것은 고조선 때가 아니고 고구려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 때 왜? 태조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국식 왕호를 처음 사용한 것이 고구려고 그 다음에 관직명 같은 것도 이제 중국의 그런 관직명을 썼고 한 9년을 이제 공략했던 그런 전쟁을 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고구려 때야 고대 국가에 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윤내영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고구려 때 중국의 왕호를 썼다 그래가지고 항상 중국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처럼 왕이라는 호칭을 고구려 때 처음 썼기 때문에 우리를 그때 서야 고대 국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기준으로 두고 뭐든지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조선 때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독자적인 명칭이 있었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중국식 왕호를 사용한 것을 국가의 기준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중국 문화가 그 고구려 때 중국의 문화가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그 유입 시기로 봐야지 이것을 고대 국가에 도달한 시기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는 용어에 있어서 이 외국 학술 용어를 번역하는 데서 오는 오류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양과는 다른 우리 한국 고유만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이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씨족이라든지 부족 이러한 명칭들이 서양에서 얘기하고 개념하는 것과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외국 학술 용어를 사용할 때 잘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예를 하나 드셨는데요. 서영수 교수가 쓴 논문에서 고조선은 성읍국가 연맹왕국 시대 집권적 영역국가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성읍국가 연맹왕국 시대 집권적 영역국가로 고조선이 점차 발전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에 근거로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통치자의 호칭이 변화했다라고 서영수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통치자 호칭이 처음에는 하늘 임금인 단군 왕검, 그 다음은 칸이라고도 불리고 중국식 왕호인 이제 왕을 그때서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성읍국가, 연맹왕국, 그 다음에 영역 국가로 이렇게 발전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 우리 고조선은 마지막에 그 아사달로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조선이 막을 내릴 때까지도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단군 왕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왕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아마 이 서영수가 이야기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위만이 내쫓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라든지 이런 그때서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데 고조선이 성읍국가 연맹왕국 시대 집권적 영역국가로 점점 발전했다고 하면서도 또 같은 논문의 다른 페이지에는 고조선의 영토가 점차 축소되었다라고 해서 논리적인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을 서울대에서 논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고조선 박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 정리를 해봤을 때 이 고고학
철학적인 어떤 편년에서는 구석기, 중석기, 전기, 신석기, 후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엥겔스는 원시 공동체, 그 다음에 청동기 때부터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엘멘 서비스는 이제 뭐 밴드, 트라이브, 치프덤,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국가 단계를 청동기에 이제 국가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장광직 학자는 황하유적에서 서비스가 이야기했던 초기에 떠돌이 생활을 했던 때를 유단사회, 그 다음에 붙박이 생활을 했던 때를 촌락사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도자가 나오는 촌군사회,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들어와서 하상주 이러한 국가시대,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중국의 학자는 요 엘먼 서비스를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중국에 맞게 했고요. 그래서 윤내연 교수님은 한국의 사회 성장을 그렇다면 어떤 이름으로 해볼까 했을 때 무리사회, 그 다음에 마을사회, 그 다음에 고을나라, 연맹체들이 모였던 고을나라,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에 들어오면서 국가 단계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립이 되었다. 그것은 기원전 2333년이다 라고 이렇게 표로 하나의 눈에 다 볼 수 있는 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